11월 6일 목요일 UCL 챔피언스리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파포스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이 길게 이어질수록 수비 블록의 강력이 벌어진다. 앤더슨 실바는 제공권 경합에서 존재감이 있으나 전방 압박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 차단에 취약하다. 오르샤는 이선 전개 과정에서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하지만 볼터치가 길어지는 순간 탈압박이 어렵다. 드라고미르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빌드업 시 패스 각도 설정이 불안정하다. 이 팀은 상대가 중앙에서 박스투박스 형태로 움직일 때 미드라인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세컨드 움직임을 막지 못하며 세트 수비 시 라인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한다. 홈에서는 초반 15분 강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체력 부담으로 후반엔 압박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수록 중원 압박 타이밍이 엇나가며 공수 전환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반복된다. 비아레알은 4-4-2 전형에서 구조적으로 완성된 박스투박스 전개를 구사한다. 산티 고메사냐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를 오가며 팀의 중심을 잡는다. 그의 전진 움직임은 단순한 빌드업이 아닌 제라르 모레노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핵심 루트다. 모레노는 최전방에서 볼 터치 후 슈팅 전환이 빠르고 공간 점유 센스가 탁월하다.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좌측 전환 플레이를 이끌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산티 고메사냐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며 상대의 미드라인을 쉽게 허문다. 파포스가 중앙 압박 타이밍을 놓칠 경우 이 박스투박스 루트가 그대로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교체 카드로는 아요세 페레스와 다니 파레오가 대기 중이며 두 자원의 투입은 경기 후반 전개 안정성을 극대화시킨다. 비아레알은 산티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의 템포를 장악할 것이다. 파포스는 미드라인 간격 조정 실패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전술적 상성에서 불리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비아레알이 전술적 응집력과 선수층의 질적 우위로 승리를 완성할 공산이 크다.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단계부터 압박을 풀어낸다. 폴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절묘한 포지셔닝으로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한다. 필포드는 전진 배치된 인버티드 미드필더 역할로 도쿠와의 호흡을 이어가며 킬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 전환과 찬스 창출을 주도한다. 이 패턴은 포드네시아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컵백 마무리라는 완성된 루트를 형성한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단단히 받쳐주며 빌드업 시 3선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후방에서는 센터백 라인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전진해 세컨드 회수를 장악한다. 결국 맨시티는 공간 점유와 템포 유지, 마무리의 질에서 완성형 구조를 보여준다. 도르트문트는 3-4-1-2 전형으로 2명의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배치해 수적 우위를 노린다. 기라시는 체격을 활용해 포스트업을 수행하지만 맨시티의 압박 라인 앞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돌파 능력이 있지만 측면 전환 시 간격이 좁아 속도 활용 폭이 제한된다. 조브 벨링엄은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은 좋지만 맨시티의 미드존 압박에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중원에서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윙백의 라인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시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 3명의 센터백은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빠른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대응에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하이프레싱 구간에서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질 여지가 많다. 교체 자원 역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템포 싸움에서 뒤처질 경우 역전의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맨시티는 전술적 디테일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완성형에 가깝다. 도르트문트는 압박 구간에서 실수 하나가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밀함과 리듬, 그리고 교체 자원의 질에서 맨시티가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3-5-2 전형으로 라인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중원 장악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페널티 박스 내 움직임이 탁월하며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튀랑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하며 좌우로 넓은 활동 방향을 통해 연계 플레이를 완성시킨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시야가 넓고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침투 패스를 시도한다. 그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박스 안에서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밀란은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전술적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지엘린스키는 중원 압박이 느슨해질 때 정확한 중거리 슈팅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의 리듬을 살린다. 루이스 엔리케는 측면 돌파와 컷인 능력을 겸비해 후반 막판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즉각적인 옵션이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 압박과 전환 타이밍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진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 포메이션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앙 수비수 간 강력이 일정하지 않다. 포르지뉴는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지만 압박 구간에서의 탈압박이 불안하다. 그로미코는 전방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타팔로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볼 없는 움직임이 단조로워 수비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 문제는 중앙 수비 라인 간 통신이 불안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라인을 맞추는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 실패 장면이 잦고 세컨드볼 처리도 안정적이지 않다. 결국 이런 수비 간격의 불안이 바렐라의 침투 패스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전방 압박도 유지되지 않아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인터밀란은 바렐라의 패스 타이밍과 공격 전환의 자말 리듬이 완성형에 가깝다. 라우타로와 튀랑의 영예는 매끄럽고 지엘린스키와 루이스 엔리케의 교체 카드가 경기의 방향을 확실히 틀어준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수비 간격 유지와 라인 정렬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리듬 조율에서 앞선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벤피카는 4-4-2 구조로 중앙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에서 리오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한다. 리오스는 탈압박 후 볼 배급이 매끄럽고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안정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올스네스는 좌우 폭을 넓히며 윙 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고 측면 돌파 이후 컷백으로 공격의 속도를 높인다. 파블리디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나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 완성도가 높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전진 속도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인 밸런스를 만든다. 특히 홈에서는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리듬을 안정시키며 상대 압박을 흘려보내는 전술 완성도가 높다. 결국 리오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벤피카의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중원에서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하다.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며 공격 루트가 끊기고 템포가 한 박자씩 늦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시크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지나치게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텔라는 스피드가 좋지만 공간이 좁아지면 판단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전환이 느리다. 안드리이는 빌드업에서는 정확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며 세컨드 찬스 대응이 느리다. 결국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수비 전환 시 공간 커버가 불안정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 라인의 강력이 더 벌어지고 리오스의 템포 조율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템포 조절과 전개 완성돼서 벤피카가 확실히 앞선다. 리오스가 중심을 잡고 올스네스가 전진 템포를 맞추면 레버쿠젠은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벤피카는 중원의 균형과 템포 조율 능력으로 홈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클럽브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멤버 트레솔디, 포브스, 바나켄, 전방 압박은 적극적이지만 1차 압박이 풀리는 순간 포백과 더블 피벗 사이 강력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이 비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톱이 동시에 노출되는 패턴이 잦다. 트레솔디는 전환 속도는 좋지만 라인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뒤공간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포브스는 돌파로 전진은 되지만 볼 손실 뒤 역압박 복구가 느려 주원 보호가 흔들린다. 바나케는 전개의 중심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첫 터치가 길어져 공격 템포가 뚝 끊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내려가며 세컨드볼 대응 인원도 줄어 두 번째 낙하 지점 통제가 어려워진다. 결국 라인 강력 관리와 전환 수비 복귀 속도가 보정되지 않으면 고급 찬스 허용 빈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멤버 페란토레스, 라민 야말, 페드리, 바르사는 미드존에서 볼순환을 빠르게 하며 하프스페이스 점유로 세컨드 라인 공략에 능하다. 페란토레스는 1차 압박을 유인해 놓고 안쪽으로 접어들며 박스톱에서 중거리 트리거를 열어준다. 라민 야말은 우측에서 드리블 각을 만들고 컷백 타이밍으로 포백과 미드라인 사이를 찌른다. 페드리는 전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순간 침투로 세컨드 리바운드에 먼저 도착해 마무리 루트를 만든다. 더블 피벗은 전환 시 좌우로 벌어져 브리에가 비워둔 세컨드 라인 공간을 반복적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한 번만 끊어도 즉시 슈팅각이 열리고 중거리 옵션까지 병행되어 위협이 증폭된다. 또한 수비 전환에서는 리트리트 라인이 빠르게 정렬되어 브리헤이의 단발 속공을 짧게 끊어낸다. 초반 압박의 열기는 홈이 높지만 라인 관리의 정교함은 원정이 앞선다. 브리에가 템포를 밀어붙이는 순간마다 세컨드 라인 틈은 더 벌어지고 바르셀로나의 마무리 확률은 높아진다. 결국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눠 쓰는 팀이 이긴다. 이 승부의 방향은 바르셀로나 쪽이다.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이어가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한다. 베오르스트는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연계에 능하고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합도 뛰어나다. 라울 모로는 방향 전환과 탈압박 각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진 루트를 만들어낸다. 스티브는 중거리 슈팅과 사이드 전환 패스로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경기 리듬을 안정시킨다. 아약스는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 루트가 다양해 상대의 전방 압박에도 쉽게 끊기지 않는다. 특히 홈에서는 미드필드 라인 강력이 촘촘해 점유율 유지와 볼 순환 속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전방, 이선의 침투 타이밍도 정교해 세컨드 찬스 공략 능력이 높아지는 구도다. 이 경기에서도 라울 모로의 방향 전환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갈라타사라이는 4-2-3-1 포메이션으로 최근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장거리 비행까지 겹쳐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이카르디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 능력은 여전하지만 활동 방향이 제한적이라 전방 압박에서 기여도가 낮다. 르로이 사네는 스피드가 빠르지만 장거리 이동 이후 경기 초반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귄도아는 패싱 능력으로 팀의 전개를 조율하지만 탈압박 과정이 단조로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는 장면이 잦다. 중원에서의 템포 전환이 느리고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전방 연결이 끊기기 쉽다. 또한 유럽 원정 특유의 긴 비행 이동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심화되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지면 아약스의 이선 침투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부담과 전환 속도 차이가 경기 후반 흐름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 경기는 체력과 템포 싸움에서 이미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아약스는 홈의 결속력과 전술 완성도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장거리 이동과 체력 부담으로 경기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약스가 탈압박과 전개 리듬에서 완성도를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으로 중원 안정감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한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며 빌드업의 중심축을 맡는다. 그린우드는 EPL 시절처럼 측면 돌파 이후 컷백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바메양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고 움직임 자체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르세유는 후방에서부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며 짧은 패스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특히 호이비에르가 전진 타이밍을 잡는 순간 그린우드와 오바메양이 동시에 움직이며 공격의 깊이를 만든다. 이 조합은 단순한 속공이 아니라 템포 조절 순간 전환으로 완성되는 구조다. 결국 마르세유는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스카마카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연계는 다소 무디다. 데 케텔레르는 볼 터치 감각은 섬세하지만 패스 전개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 파살리치는 중원과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공격 전환, 시볼 소유는 길어지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수비를 흔들지 못한다. 특히 측면 윙백들의 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중앙과 측면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전술적 구조는 견고하지만 템포가 느려질 때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아탈란타는 빠른 전환과 공간 창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르세유는 빠른 전개와 정확한 전진 타이밍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반면 아탈란타는 느린 템포로 인해 수비 재정비 시간을 주며 공격의 효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다. 뉴캐슬은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세컨드 지역에서의 첫 접점이 자주 늦어지고 두 번째 낙하 지점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토날리는 전진 패스 각을 만들기 전 압박이 들어오면 안전 패스로 회귀해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 엘랑가는 측면 전환에서 속도는 좋지만 백프레스 타이밍이 늦어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비는 경우가 많다. 반스는 전진성은 뛰어나도 오프 더블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생긴다. 결국 박스 앞 간격이 넓어지며 세컨드볼 대응 실패가 유효 슈팅 허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홈에서 에너지 레벨은 높겠지만 그래서 더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과 세컨드 지역이 동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빌바오는 4-2-3-1에서 더블 피벗을 축으로 중원 밀도를 유지하며 전환 템포를 잃지 않는 팀이다. 오이안 산세트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첫 터치로 압박을 흘려내며 전개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래서 뉴캐슬 미드라인이 복귀하기 전 세컨드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 각을 만든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등지는 플레이로 1차 견제를 묶고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강력을 벌린다. 반면에 역전환 시에도 더블 피벗의 위치가 안정적이라 뉴캐슬의 트랜지션을 초반에 끊어낼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는 마로안 산나디의 직선 돌파와 로베르트 나바로의 보름반이 후반 템포를 유지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제압박의 질이 올라가며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홈의 압박 에너지가 장점이지만 그래서 벌어지는 전환 수비의 빈틈이 치명적일 수 있다. 빌바오는 세컨드 지역을 선점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개로 후반 내내 템포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 교체 카드까지 더하면 빌바오의 원정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게 완성된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